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하는 시간, 투자 뉴스엔 전략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다키오뉴스 조호진 대표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연휴가 기니까 좋기도 하지만 이렇게 회복하기가 좀 힘드니까 긴 연휴가 과연 진짜 좋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무튼 푹 쉬고 돌아왔습니다. 긴 추석 연휴를 보내는 동안 글로벌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죠. 그러나 고금리, 킹달러 현상은 지속이 됐는데 연휴 사이에 있었던 굵직한 글로벌 시장 이슈들 하나씩 짚어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오늘 새벽에도 많이 올랐지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4.7%를 돌파하면서 저금리 그리고 저물가 시대가 끝났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내용이죠. 근데 일단 9월 달에 미국의 제조업 PMI가 일단 예상보다 좀 개선이 되면서 위축세가 좀 지속되었다는 그런 내용도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일단 호재성 이슈와 악재성 이슈가 좀 많이 혼재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최근 FOMC에서 올 연말까지 이제 절대 피벗 없고 금리 인하 없다. 그리고 내년까지도 아직까지 전혀 계획이 없다라는 그런 멘트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채권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단 우리 연휴 전에 시장에 계속 영향을 줬던 셧다운 이슈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임시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면서 이제 45일 후를 다시 기약을 했습니다. 이게 아예 올해 끝난 이슈가 아니고요. 45일 날 이 이슈가 이후에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불은 껐습니다. 당장 불은 껐는데 11월 중순에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이슈니까 참고하시면서 계속 모니터링 하시되 사실 45일이라는 시간을 좀 이제 많이 세이브를 했고 그 사이에 완전 타결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부분 좀 계속 여러분들이 꾸준히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장비 및 AI용 칩에 대해서 이제 추가 수출 통제를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발표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발표하고 나서 이제 세부 사항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 발표한 같은 경우는 잠정 규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최종 규정 발표를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수출 통제 발표 1년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잠정 규정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보니까 큰 틀에서 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기존의 A100보다 이제 성능을 낮춘 A800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저사양의 AI 반도체 같은 경우도 금지될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으니까 이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 장비 수출 제한 조치도 업데이트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직은 확정적으로 나온 것이 없는 상황이라 이제 예단하지 말고 일단 발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채 금리는 이제 미국 재무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3분기 국채를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0억 달러 한 1,370조 원 정도를 발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게 좀 불 많이 지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늘면 금리가 상승하고 채권가가 하락하는 건 당연히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은 좀 빨리 피벗을 했으면 좋겠다. 즉 금리 인하에 대한 계획을 연준이 멘트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현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고금리가 유지되겠다.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만기가 긴 국채 같은 경우는 보유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증가하면서 이제 이 국채 금리의 영향을 국채 수익률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당장 사라질 이슈는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점까지는 시장에 부담을 줄 요인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되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된 상황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미국 하원에서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이 가결됐지만 밤사이 미 의회 역사상 처음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이 가결이 됐죠. 연휴 이후 국내 증시에서 한번 체크해야 할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연휴 이후에요. 또 하반기 어떤 장세가 이어질지 궁금한데 체크 포인트 좀 제시해 주실까요? 반종민 소장님. 네, 일단 9월과 비슷한 흐름을 계속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10월도 있고요. 그럼 좀 힘들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다음 주 10일까지 매 거래일마다 신규 상장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오늘도 신규 상장하고 내일도 신규 상장하고 지금 4거래 연속 신규 상장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이 일시적으로 좀 물렸다가 다시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계속 좀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계속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또한 지금 테마 장세가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의 경우에도 이제 국정감사 시즌으로 10월 중순까지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 이슈도 좀 부각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중입자 치료와 관련된 새로운 테마
테마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규 상장과 이러한 테마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연계된다 하면은 증시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매우 심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뭐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멕시코 관세 인상 등의 자국주의 우선 그 정책 기조가 미국, 중국에서 타 교육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부정적인 이슈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투자할 섹터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이슈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 산자부에서도 단기 수출 확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10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접근을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좀 더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 수출 제한과 관련된 이슈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이번에 그 산자부에서 9월 그 수출 동향 데이터를 좀 확인을 했을 때 올해 1월부터 점차 이러한 그 수출 그 규모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출 3분기 평균 86억 달러를 통해 전 분기보다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러한 사안들을 봤을 때는 반도체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년도 9월 당시에도 115억 달러였지만 작년 10월부터 지금 최고 실적인 그 99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1분기 저점 이후 점차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램에 대한 제품 공급 초과율이 3분기 때는 마이너스 7.1%를 기록하면서 대체적으로는 점차 이제 고성능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은 반도체 쪽에서는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디램에 대해서도 수요보다는 공급이 이제 앞으로 많아지게 된다 하면은 가격이 점차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는 메모리 감산 효과, 그 가시화 그리고 현물 가격 반등, 그 DDR5나 HBM3 등의 고성능 제품 수요의 확대에 따라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뭐 지금 미중에 대한 그 이슈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는 반종민 소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거래일 홍콩 항생지수는 또 2.6% 정도 급락했거든요. 미 국제금리 고공행진 장기화로 위험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 일단 뭐 채권이라든지 외환이라든지 10월 달에 선제적인 안정화 여부에 우리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시장의 시선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상장사 10개 기업 중 4곳의 4분기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반면에 상향 조정된 기업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적 전망치 조정된 기업들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주가가 변동하는 요인을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수십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압축하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1번,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실적이 되겠죠. 다음에 2번, 수급 여건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고 또 반대로 아무리 실적이 나쁘더라도 주식을 사는 사람이 더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가 수급이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투자 심리가 되겠습니다. 즉 내가 10월 달에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 혹은 돈을 손실 보겠다 이런 마음이 매우 중요한 요소다. 1번 경제지표, 2번 수급 동향, 3번이 투자 심리 이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분기까지는 어쨌든 지나갔고 이제 4분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4분기에 증권사들이 3곳 이상에서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는 업종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업종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업종은 방금 우리 반 소장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반도체를 꼽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고 감소 등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디램 가격, 현물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런 정확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다. 특히 AI에 국한된 HBM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가장 중요한 디램 가격이라든가 낸드 프레시 가격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4분기까지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다음에 꼽는 게 게임주인데요. 최근 들어서 게임주 워낙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신작도 나오고 하니까 좀 반등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4분기까지는 게임주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긍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 종국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뭐 양국이 모두 다 탄약이 없을 정도니까 이제 금년에는 아마도 종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각되는 뭐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건설업종이라든가 건설 기자재 이쪽이 상당히 호재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그 부분이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다음은 에너지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유럽의 뭐 폴란드라든가 체코라든가 이런 곳에서 원자력을 이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이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뭐 한전 KPS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뭐 GKL 등 일부 카지노 회사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진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정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4분기에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바뀌는 업종도 있고 다소 4분기에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의 기대치입니다. 즉 기대치가 높아져 있으면은 다소 좋은 실적이 나온다 할지라도 별로 주가 못 움직입니다. 반대로 3분기까지는 크게 기대 안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 투자자들이 그래도 4분기는 좋아질 거야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4분기의 기대도 별로 안 크다면 반대로 오히려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4분기에는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빼뜨리면 안 되겠습니다. 네, 또 우리 남인호 소장님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 4분기 반도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4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 좀 미리 선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정민 소장님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게임주에 대해서 시선이 굉장히 좀 많이 가 있는데요. 게임주에 대한 경우에는 굉장히 4분기 때도 안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신작 부진에 영향을 미쳐서 그 실적을 기대해보기 좀 다소 어려운데 사실상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좀 나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게임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다소 좀 아쉬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내일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 2023이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용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 게임 런처를 공개할 예정인데 이게 이제 공개를 됐을 때는 앱 장터에서 이제 게임을 설치하지 않고 플레이스테이션 등의 콘솔 게임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앞으로 가능하게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의 시범 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오히려 이게 지금 현 게임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해서는 결국 11월 달까지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 한다면 내년 신작 발표하는 기대감을 갖고 좀 어느 정도 그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주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실적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해볼 기업이 있다 한다면 HK 이노엔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 그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 그 K캡이 있는데 이 K캡이 효과를 통해서 매년마다 매출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그 동사의 경우가 이제 작년에 3천억 원 가량의 이제 매출에 증가하는 효과를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체크를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 K캡에 대해서도 내년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을 통해 판매 로열티 수익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 FDA, NDA 신청 그리고 25년 때는 하반기 미국 시장에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고요. 유럽 시장에서는 2024년 초까지 유럽 파트너사를 선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종근당과 K캡 코프로모션을 진행 중인데 올해 계약이 좀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 프로모션에 대한 계약 수수료율의 변경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HK 이노엔은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버행 이슈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투자가가 일부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기간의 순매수세가 계속되는 점을 봤을 때는 신규적인 관점으로도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 HK 이노엔 삼성전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또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눈높이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업계에서는 4분기부터 개선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6만 전자의 늪에 빠진 삼성전자, 과연 지금을 또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좋을지 실적 전망과 함께 새로운 소식들 좀 짚어주실까요? 네, 뭐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기대치를 높여놓고서 그것보다 안 나오니까 오히려 악재성 이슈다라고 받아들인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 6일이죠. 금요일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 나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은 감산에 따른 고정비가 증가했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당초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이제 이미 예상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4분기부터는 메모리 감산 효과 나오고 그리고 가격 상승 전환 효과 때문에 이제 실적 개선이 4분기부터 뭔가 가시적으로 보일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3분기 같은 경우는 D램과 낸드 감산 규모 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영향이 예상보다 좀 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뭐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 9,369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수치는 뭐 맞춘 적 별로 없죠. 항상 다 틀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참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초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예산 3조 원대 회복을 전망했는데 이거에 비하면 실적 눈높이가 좀 다소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4분기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가 눈으로 확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긍정적 소식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반도체 설계의 전설로 불리는 짐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 1월 달부터 CEO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 테스토렌트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서 AI 반도체를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이제 삼성전자에 맡기겠다는 그런 내용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미국 테일러시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반도체에는 칩렉 기술을 적용해서 다양한 반도체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짐 켈러가 직접 멘트를 했는데 칩렉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반도체를 여러 가지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패키지로 만든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4나노 공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추가로 이제 추석 이후에 이제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북미 데이터 센터 고객으로부터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를 주문을 받았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향후 이제 반도체 출하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4분기부터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좀 다시 가지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악재성 이슈들이 되게 많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삼성전자가 좀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뭐 밑에서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지지대 역할은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삼성전자의 주가가 3분기 좀 예상치를 밑도는 영업이익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4분기 실적 개선에 맞출지 주가 추이 한번 여러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이 올해 3분기 들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하량과 생산 대수가 시장 전망치에는 못 미쳤는데 그러나 이미 기대가 크지 않아서였을까요? 뭐 발표 이후 주가 흐름은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측에서도 뭐 우리 일부러 인도량 조정한 거다라는 입장도 밝혔고요. 주요 내용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목을 한번 잘 봐보십시오. 월가 예상에 크게 하회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테슬라가 40몇만 대 출시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월가가 어떻게 예상했냐. 쉽게 말하면 기대치가 얼마였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6일간의 긴 추석 연휴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셨던 게 뭡니까? 아무래도 항저우 아시안 게임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탁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금메달 다시 더 기쁜 건 뭐죠? 사실 여러분은 탁구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 기대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크게 기대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장쾌한 쾌거를 냈죠. 여기서 큰 칭찬 받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일부 구기 종목들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약간 못 미치는 게 있죠. 바로 요겁니다. 우리가 기대치를 얼마나 가졌냐에 따라서 정말 박수를 많이 칠 수도 있고 박수를 안 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테슬라를 왜 기대치에 하회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작년에 테슬라가 출시했던 게 약 35만 대입니다. 지금 금년에는 180만 대 계속 팔겠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 3분기에 35만 대에서 이번에 45만 대 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매우 잘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럽니까? 월가에서는 더 많은 생산 대수, 더 많은 판매 대수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료에 한번 나오고 있지만요. 테슬라는 이미 공시했어요. 2분기, 3분기 여름에 공장 가동 중지하겠다. 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한 논리라고 보는데요. 이게 핵심 같아요. 테슬라가 아무래도 전기차의 1위 기업 아니겠습니까? 생산도 판매도. 그러면은 계속 전기차가 이끌고 가려면 테슬라가 우리 기대보다 좋은 실적 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전기차도 어느 분기점에는 왔죠. 한계가 왔다는 건 아닙니다. 분기점이라는 게 뭡니까? 기대치하고 실적치, 실제 나온 그 숫자가
비슷해진다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테슬라가 방금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쳐서 급락했었죠. 그러다 또 어떻게 됐어요? 다른 주가들 흔들릴 때 테슬라는 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갖느냐인데 제가 봐서 테슬라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인도량이 감소했다라는 수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주가 당일날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과연 오늘 또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진파워가 17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포인트 전해주시죠. 그 일진파워가 176원 하동화력인데요. 그 하동화력은 사실은 이제 그 한국 남부발전의 산하에서 이제 이르는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일진파워가 원자력 테마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원자력 테마주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느냐, 그래서 매출이 일어났냐는 것을 따져봤을 때 이런 공시를 보면은 실체가 있고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점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하동화력에서 보일러 설비 공사인데 보일러 설비 공사라는 게 우리 모든 가정집에다 보일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보일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 원자력 발전이나 대규모 화력 발전에서 보일러 설비 공사 내지 보일러 갖다 설비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은 원자력 발전이나 대규모 화력 발전소에서 아무나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설비 공사가 중요하고 이번에 사실 설비 공사이긴 하지만 또 하나 설비 공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일종의 AS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꾸준하게 이제 캐시플로우가 일어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진파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원자력 기업, 원자력 연구원과 같이 국제 사업을 동시에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이제 입증된 기업이고 또 하나는 수소에너지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진파워는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친원전 정부가 바뀌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나 세계 곳곳에서 이제 발전소 수요가 생기는데 여기에 따라서 일진파워의 그 매출과 주가도 같이 동시에 뛸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일진파워의 이제 6개월 수익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21%입니다. 1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2%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일시적으로는 뛰었는데 그 일시적인 뛰었던 그 뉴스가 이제 점점 희미해지면 동시에 일진파워의 주가도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1개월 수익률 마이너스 2%인데 이제 조만간 또 이제 그 10월이나 11월에 그 전 세계 곳곳에서 원자력에 대한 뉴스가 나옵니다. 그럼 일진파워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은 동시에 일진파워 주가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차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희미해지면 다시 주가가 내려가니까 차익 실현을 일단 했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또 이제 그 주식을 사는 이런 트레이딩 방식으로 그 일진파워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호진 대표님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일진파워를 좀 접근해보자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반종민 소장님도 동의하십니까? 현 시점 어떻게 좀 접근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원자력 관련된 이슈는 계속 좀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일진파워에 대한 상승 기대감은 남아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중입자 치료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가 핵심 핵심 원료인 그 삼중수소 취급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그 중입자 치료와 관련된 이슈가 같이 좀 부각되면서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중입자 치료와 관련된 이슈가 지금 점차 계속 좀 간간히 나와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동사의 경우에는 결국은 원자력과 중입자 치료와 관련된 테마가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지금은 뭐 그렇게 주가가 높은 편으로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뭐 크게 큰 비중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적은 비중으로 좀 매수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비중을 좀 적게 실어보자라고 또 강조를 해주시면서 트레이딩 전략 유효하다라고 일진파워에 대한 주가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더 확인해 볼까요? DMS가 중국 기업과 467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공정 장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요 포인트 좀 전해주시죠. 예, 이런 계약 공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규모도 중요한데 이 계약 기간이 중요합니다. 467억이라는 건 이제 아주 그 큰 금액인데 문제는 이 계약 기간이 만 10년, 5년이다. 그러면 이제 연 단위로 환산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제 계약 기간이 내년 7월까지니까 불과 이제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해당 그 금액이 모두 다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 DMS에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제조한 납품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연달아 중국에서 수주 공시를 내고 있습니다. 그 DMS뿐만 아니라 SNE 프리시언이 있고 KC텍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상외로 중국에서 양회가 지난 3월에 끝났으니까 시진핑 정부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급격하게 드라이브를 걸 줄 알았는데 드라이브가 안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드라이브가 제대로 걸렸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국 경제 정상화로 말미암아서 DMS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업들이 수주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 DMS도 이번에도 이제 관련된 데서 수주 공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DMS가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를 갖다가 납품하는데 세정, 박리, 도포 모두 다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공정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그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 공정이 일괄 수주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DMS가 비록 1분기에는 중국 경제가 안 좋았고 디스플레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좀 꺾였지만은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인데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16%가 넘었습니다. 이 점은 되게 주목할 만한 점이고 그만큼 기술력이 좋고 기술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도포나 박리나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긴 높은 영업이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DMS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국 경제가 정상화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도 여전히 디스플레이 장비를 발주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DMS에 대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